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초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노동일 경희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기 전에 지금 이 시각 투표 상황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화면 하단에도 나가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볼까요? 먼저 전국 투표율부터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죠. 네, 이 시각 투표율입니다. 이 시각 현재 전국 투표율 7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번역별 투표율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의 투표율입니다. 서울이 71.4%, 경기가 70.2%, 인천이 68.4%로 평균보다 조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충청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 지역 71%, 충남 68.5%, 충북 69.5%, 세종은 74.9%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권 투표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이 68.6%, 울산 71.5%, 경남이 70.5%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입니다. 대구는 72.4%, 경북은 73.6%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웠던 호남권의 투표율도 보겠습니다. 광주가 76.4%, 전남 77.3%, 전북이 7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원과 제주권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70.6%, 제주는 66.9%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서 와. 처음이지? 네, 처음 대통령을 뽑는 10대 유권자 비중이 많은 곳입니다. 대전 동구의 투표율, 이 시각 현재 6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10대 유권자가 많은 경북 경산 지역의 투표율 70.4%로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취업, 학업, 이리저리 치이는 20대 유권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서울 관악 보시겠습니다. 70.2%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범퍼카처럼 이리저리 치이는 곳이 많은 20대 역시 과연 젊음이 범퍼가 되어줄까요? 20대 많은 지역 서울 동대문의 투표율 70.5%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회사에 집안일에 육아까지 30대도 고데기는 마찬가지죠. 30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부산 강서 지역 투표율 이 시각 현재 6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30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경기 화성 7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장사 눈치 보랴, 후배 눈치 보랴, 40대도 힘들긴 마찬가지라고 하죠. 40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충남 계룡, 지금 이 시각 현재 75.7%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도 낀 세대라고 불리는 40대가 많습니다. 경남 거제 투표율은 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일, 부동산, 애들 교육 무엇 하나 쉽게 잡히는 게 없는 50대죠. 50대 유권자가 많은 인천 계양입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68.6%의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경남 창원 성산 역시 50대 유권자가 많은 곳입니다. 73%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참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60대가 많은 지역 어딜까요? 경북 의성, 지금 이 시각 현재 82.1%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경북 군위 역시 60대 유권자가 많습니다. 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81.1%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손주 보시느라 힘드시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경남 창녕 지역 70대 이상 유권자가 많은 곳인데 지금 이 시각 현재 71.3%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75.5%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전국적으로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사전 투표율은 오후 1시부터 지금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 평균 71%를 이제 갓 넘겼습니다. 현재 투표율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뭐 그 투표 참여 열기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전 투표장에 가봤는데 뭐 젊은이들 줄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 이제 뭐 지금 카톡으로 서로 오가는 걸 보니까 오늘은 가보니까 또 어르신층이 그렇게 많더라고. 한참 지켜봤는데 그렇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본 투표에 나갈 사람들이 미리 나갔다 이런 측도 있고 사전 투표가 없었으면 본 투표 안 할 사람도 갔다 이런 측이니까 뭐 양 크게 뭐 어떤 그 단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19대 대선 때는 워낙 탄핵 뛰고 승부가 정해져 있다 뻔하다 이러기 때문에 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알 수 없는 박빙선거다. 그러니까 양쪽 다 뭐 이른바 뭐 진보 보수층 모두 다 많이 나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 하단을 통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같은 시각 기준 현재 투표율이 한 4%포인트 정도 높은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마감 시간이 되면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 분들이 투표할 때는 대체적으로 뭐 투표율이 일반인들보다는 높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한 79.95% 정도. 뭐 이건 뭐 수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대선보다도 높은 투표율 그리고 80%에 육박하는 정도의 투표율이 매우 높은 투표율이죠. 네. 이게 97년 또 92년 대선에 버금가는 정도의 투표율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 치열한 접전 양상 네. 이것이 이제 이유가 되는 것인데 노동현 교수님 말씀대로 사전 투표는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 투표율 지금 대구가 특히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윤석열 후보도 본 선거는 또 윤 후보 입장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팽팽하다. 예.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도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쭉 지켜보셨을 텐데요. 투표율에 따라서 지금 75%를 기준으로 누가 유리하다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투표율에 따라서 좀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 다 주장이죠. 그러니까 선거 때만 보면 뭐 투표율이 높으면 어떻다 저떻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어떻다 저떻다 제가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 별 영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이 많이 나간 선거가 이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2012년 대선도 75.8%는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그러면은 뭐 민주당이 더 유리하고 보수 정당이 불리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지지하는 투표자들이 얼마만큼 투표소에 나가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일단 뭐 이 시각 현재 투표율, 투표 열기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봤고요.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양강 후보들 어떻게 보면 국회 경험이 전혀 없는 이른바 영선 후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의 쭉 역대 대선을 보면 물론 국회 경험이 없는 대통령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국회에서 경험을 쌓고 정치적인 입지, 기반을 다진 이후에 청와대에 입성을 했던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이번 대선은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글쎄 이번을 뭐 이것도 또 딱 부러지는 한 면의 해석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 표면적으로 보면 현재 정치권에 대한 뭐 불신, 네. 예, 그게 이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넓게 보면 그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후보도 국정 경험이라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네. 넓게 보면 정치 경험이니까요. 근데 이제 말하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윤석열 후보는 그야말로 국정 경험은 없는 거죠. 공무원 경험은 있지만 네. 그러나 국정 경험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보수 정당의 현재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야말로 보수 정당, 지금 국민의힘이겠죠. 보수 정당에는 사실 이렇다 할 대선 후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현재 보수 정당은 뭐 말하자면 이제 속된 말로 뭐 게임도 안 되는 유력한 후보도 내릴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뭐 추미애 법무장관과 뭐 이런저런 갈등을 겪으면서 뭐 여론 그 국민의 지지율이 높아졌다. 그래서 뭐 일종의 뭐 입양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입양한 그런 정도고 저는 그것이 무슨 뭐 국정 경험이 둘 다 없기 때문에 뭐 현재 그 정치권의 어떤 뭐 불신을 반영한다. 이렇게만 딱 단면적으로 단정하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네. 뭐 양강 후보 중에 누가 돼도 뭐 영선 후보라는 영선 대통령이라는 뭐 그런 점은 정치사에 좀 기록이 남을 것 같은 역사가 쓰여질 것 같은 내용인데요. 역대 대선들을 좀 살펴보니까 징크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징크스에 해당될까 양 캠프에선 조마조마하긴 하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당선 순간에는 징크스를 깨는 주인공이 되겠죠. 어떤 징크스들이 있었을까요? 정리해봤습니다. 너랑 나랑은 지금 안 되지 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만 네가 있던 미래에서 자격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만 나는 두려워 느닷없이 다가온 그 어떤 우연히 너를 내가 모르는 I need somebody help, not just anybody help. You know I need someone help. When I was younger, so much younger than today, I never needed anybody's help in any way. 울지 마 왜 울어 못 갔지 미련 때문에 마지막에 비로소 나 웃는 그날까지 포기는 안 해 내겐 꿈이 있잖아 네, 대선과 관련한 징크스 한번 쭉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제가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징크스를 제가 좀 특정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경기도지사 출신의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징크스가 깨지는 것이고요. 또 지금까지 서울대 법대 출신 대통령이 또 없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서울법대 출신의 대통령 이 징크스를 또 깨는 거고요. 또 하나 나오는 게 보수 진보 10년마다 정권 교체 이게 또 징크스가 깨질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통설이 유지가 될 것인지 이 세 가지 항목이 크게 좀 눈에 띄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영상이 재밌네요. 이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 또 인용이 될 것 같은데 네. 징크스는 또 징크스라고 생각하니까 징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이고 유권자의 선택이 더 중요한 것인데 10년 교체하는 것도 유권자들의 트렌드가 선택이 또 성향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흥미로운 건 두 가지네요. 서울대 법대 이 필패설 또 하나는 이제 경기도지사 무덤론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경기도지사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유권자는 많은데 정작 경기도지사의 민심을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지지율 1등을 하면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런 후보들이 역대 없었었어요. 경기도지사를 한 사람들 중에서 손학규 전 대표도 있고 또 이인재 전 대표도 있고 전 후보도 있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정작 민심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경기도라는 것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 또 주 생활 무대가 되기 때문에 정작 이른바 경기도 민심 이런 민심이 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네. 이재명 지사가 이 경기도 무덤론을 징크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사라지게 돼 있고 서울대 필패로는 서울대 법대 그러면 최고 학부잖아요. 아, 똑똑해 보통 머리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 국민들이 민심상 서울대를 좀 경계하는 게 있어요. 예. 잘났어 정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견제 심리가 있는데 그걸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서울대 법대도 얼마든지 너끈히 대통령이 되겠네. 왜냐하면 이해창 후보가 서울대 법대 출신의 성공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지위로 성공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사였거든요. 그런데 뭐 대법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했는데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보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광주 일고 명문고등학교 출신인데 끝까지 본선 후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서울대 법대도 이제 되는구나. 이런 또 징크스를 또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 시각 뭐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이 징크스가 어떤 징크스가 깨질지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금까지의 대선 과정을 쭉 살펴봤을 때 가장 큰 변수로 꼽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단일화,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꼽을 수 있거든요.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단일화가 됐다는 것 자체는 뭐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 기대했던 효과는 보다는 좀 적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면서부터 단일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단일화 할 것이다. 아니다, 이번에는 뭐 죄송합니다. 이건 뭐 폄하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철수 할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계속해서 이번에 완주하는 걸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뭐 설득을 했고, 그런데 갑자기 그 단일화를 제안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 그때 딱 받아들여서 뭐 여론조사를 위한 뭐 토론회, 여론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바람을 일으켰으면 기대했던 단일화 효과가 굉장히 커졌겠죠. 상승세를 뭐 크게 큰 폭의 상승세를 얻었을 것이고, 그때 또 여론조사를 계속 했었으니까, 공표했었으니까 그게 이제 만약 커지면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때 깨졌고, 또 윤석열 후보 한번 또 뭐 그 단일화 했는데 협의하고 있었는데 깨졌다 발표를 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깨졌나 보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또 갑자기 단일화 하겠다고 안철수 후보가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속된 말로 김이 빠져버렸고, 그래서 단일화해서 유리한 건 분명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그 상승 효과, 이건 얻지 못한 그런 단일화였다 생각이 되고요. 일부에서는 또 역풍을 얘기하는데 뭐 그 점도 일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지지자지만 이재명 후보자 지지를 유보하고 있던 그런 층에서는 분명히 단일화되면서 뭔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나라도 이제 지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걸로 봐서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큰 효과를 거친 보다는 단일화였다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는 좀 있을 것 네. 같아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그 단일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표심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왔다. 그리고 역풍이 불 것이다라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단일화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좀 말씀을 네, 드리고요. 단일화 효과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 그런 생각이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공이 이렇게 일단 입장을 좀 정리를 좀 해드렸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소장님께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네. 지금 지난 3일부터 새로 조사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된 3일날 전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네. 이 단일화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표심이 어떻게 향배가 움직일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각자 여야 모두 주장을 좀 내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입이 간질간질하지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큰일 나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권에서의 주장인 거죠. 네. 순풍이다, 단일화가.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윤석열 후보 쪽으로 굳어졌다. 또는 이제 야권에서는 단일화 역풍이다. 그래서 봐라, 사전투표율에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저렇게 높지 않느냐. 역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순풍이든 역풍이든 중요한 건 결국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저도 알고 있는 정도는 지금 여론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추세가 어떻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7시 30분까지 확진자 분들까지 투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또 여론조사의 추세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결국 저는 순풍이냐 또 역풍이냐 그건 결국 유권자에 달려있다. 예. 결국에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어떠스 계속 초박빙을 했거든요. 초박빙 그런 분위기를 이어갔는데 결정적인 순간과 치명타가 된 순간을 각 후보별로 좀 정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윤석열 후보와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단일화를 그때 네. 막 뜨거워졌을 때 딱 때리지 못한 뭐 그 순간이 이제 좀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패배한다면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결정적이다 치명타. 그렇죠. 결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승리한다면 뭐 그건 뭐 어차피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부분이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저는 김혜경 씨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씨가 뭐 여러 가지 저 여권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 활동도 못했잖아요. 결국 마지막까지 활동 못했는데 김혜경 씨는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공개 비공개 활동을 굉장히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막 어떤 뭐 김건희 씨가 대비되면서 굉장히 상승 지지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 경기도 뭐 법인카드 일련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결국 활동을 못 해버렸죠. 예. 이 뭐 오늘 투표도 뭐 지금 하셨나요? 뭐 이렇게 비공개로 한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오후 4시쯤에 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만약 안 그랬으면 뭐 사전투표 첫날 함께 했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뭐 효과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까지 그 부분이 한 뼈 아픈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선거 때 투표를 할 때 후보들이 투표를 할 때 그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 네. 게 후보와 배우자가 같이 맞습니다. 함께 이렇게 네.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놓는 모습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두 양강 후보들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 그게 결국 배우자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와 관련된 지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대로 이번 투표할 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가족분들과 전부 이렇게 투표를 하더라고요. 네. 심상정 후보는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그 소신 투표를 해달라. 그리고 뭐 사회 이런 구조 개혁을 위해서 자신에게 소신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심상정 후보는 어느 정도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십니까? 이건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의 추세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말씀드리면 또 네. 여러 변화가 또 있었을 테니까 대체로 뭐 3, 4% 추세입니다. 이건 추세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를 드리는데 근데 이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표가 좀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분석을 꼭 또 감안해야 될 것이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 중에서도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진보와 또 보수의 진영 간 대결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만 이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또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상정 후보의 표가 또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일부 넘어갈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저는 심상정 후보의 득표가 5% 내외가 되지 않겠냐. 뭐 TV 토론에 나와서 아이 뭐라 주십시오. 저한테 표 주시면 사표 아니고 생표예요. 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네. 참 유권자들이 마음은 또 복잡 미묘해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대체적으로 이게 또 이제 전망입니다. 이제 한 5%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소장님께서 이제 그 숫자 말씀하신 건 전망이니까 네, 실제로 전망입니다. 지금 투표가 네. 진행되고 있고 네, 네. 실제 개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저희가 좀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 양당에서도 이번 투표 결과 어떻게 나올지 좀 예. 나온 게 좀 있죠. 그 강경원 앵커께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민주당이죠. 이재명 후보가 1.5% 포인트 차로 신승을 거둔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은 3% 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10% 포인트 차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또 조경태 선대본부 직능 총괄본부장의 경우에는 5% 포인트 이상으로 좀 크게 승리할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우리 쪽이 이긴다라는 쪽으로 예측을 하고 제목을 있습니다. 딱 잡았네요. 예. 여야 너도 나도 승리 네. 예측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분은 전 양쪽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이긴다면 큰 차로 이길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구도 정책 인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구도가 워낙 여당에 불리했잖아요. 정권 네. 교체 여론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큰 표차로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면 큰 표차가 이길 것이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 측이 그런 불리한 구도를 딛고 이긴다면 신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빙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양쪽이 좀 모순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지금 분석이 가능한 얘기고 아마 저렇게 전망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그래픽에서 보시는 이런 각 당의 입장 역시 주장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 개표 결과는
시쳇말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다는 걸 참고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 선거에서 유독 또 눈에 띄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른바 호남 표심 구에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했던 것 같고 특히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TK 출신이잖아요. TK 표심 확보하는데 좀 공을 좀 들였는데 네. 결국 그런 그 취지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른바 상대의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 우리 표심을 끌어오겠다 이런 전략이지 않나 싶은데 관련해서 저희가 리포트로 좀 분석을 했는데요. 엄지민 앵커의 리포트를 보고 오겠습니다. 텃밭. 집터에 딸린 밭을 뜻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전통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진보 보수 진영 모두 선거 때마다 자신을 열광적으로 지지해준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는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보수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왔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을 비교해봐도 각 지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모든 지역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상대 텃밭을 노리는 것은 중요한 선거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표를 빼앗아서 내 표로 만드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대선을 봐도 이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진보 진영 후보는 TK에서 20%가량 표를 얻으면 이겨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를 넘겼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에 가까운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보수 후보는 호남 지역 5% 득표율이 승리의 기준입니다. 5%를 훌쩍 넘었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고 5%에 미치지 못했던 홍준표, 이회창 당시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TK 20%와 호남 5%의 법칙, 이번에는 어떤 쪽에서 이뤄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가상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지민 앵커의 분석 전해드렸는데 마침 또 여론조사 전문가가 나와 계시니까 네. 여쭤볼게요.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그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5% 득표,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TK 지역에서 20% 득표가 성공의 열쇠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키워드거든요. 그런데 먼저 호남 쪽 얘기를 좀 해보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호남 표심 구애를 하면서 30% 목표까지 지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먼저? 뭐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가 없죠. 네. 일단 투표함을 열어봐야 최종 득표를 알 수가 있는데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드리면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번 대선이 아무리 이제 지역벽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진영 간 대결 구도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대 이전 대선보다는 그래도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는 또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만큼 공들이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간신히 호남에서 이제 두 자릿수 그 득표를 했던 것보다는 더 상회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보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호남의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가 공을 들이고 또 TK 지역은 또 이재명 후보의 출신 지이기도 합니다. 네. 그쪽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 지역의 영남 호남의 또 유권자도 중요하지만 출향 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수도권 대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 또 경기도에 고향이 어딘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을 호남과 영남을 가면 말 그대로 수도권의 진영, 수도권의 유권자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지역별로 지역을 넘어서서 공들이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TK 지역도 좀 추가로 좀 그 해주시죠. 그렇죠. 진보 진영 입장에서. 네. TK 지역도 이재명 후보가 그 이전의 대선을 보면은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또 노무현 후보도 그렇고 TK 지역에서 25%를 못 넘었었어요. 네. 근데 적어도 민주당 최초의 TK 출신 대선 후보잖아요. 그럼 이재명 후보 정도라면 경북 안동이 고향이니까 경북은 또 사전 투표율도 높았거든요. 네. 적어도 30%에 근접하는 역대 선거와 비교를 이전 선거와 비교를 해도 그래도 TK 지역에서 특히 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이번에 또 공을 들인 게 세대별로 특히나 20대, 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2대 남, 20대 남성, 그리고 민주당은 2대녀, 그 20대 여성 같은 젊은 유권자들이 참 많이 공약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는지요? 표심이 어디로 갈까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세대 포이론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네. 과연 그게 먹힐 수 있는 전략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지금 여기에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60대 노년층, 60대 이상 이런 분들은 이제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그분들에게 이제 뭐 기본적 전통적 지지층 플러스 2030 이른바 이제 2대남, 그 중에서도 2대남을 겨냥해서 뭐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거 한 줄 예. 공약, 그다음에 뭐 병사 월급 200만 원, 그다음 뭐 무고죄 처벌 강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던지는 공약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이 어떤 2030 전 남성을 대표한다 이런 쪽으로 해갖고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공약을 하면 결국 그 사이에 낀 4050을 견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것도 이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서 뭐 이대남 공약은 그래도 조금 성공을 한 것 같아요, 현재로서 말 때. 뭐 그러나 이제 그 이대만 또 대척점에 이대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대녀의 공약은 또 만약 그런 것 이대남에 대한 구애가 치열해서 그걸 꺼도온다면 이대녀에 대한 또 반발이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최종적으로 성공할지는 좀 미지수예요. 두고 봐야 할 부분인데, 어쨌든 뭐 세대 포위론이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지, 이재명 후보의 세대 포용론, 뭐 세대를 뭐 이대남을 특히 뭐 저 2030 세대를 이대남과 이대녀로 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뭐 젠더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과연 그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층이 이길지 아니면 그 모두를 감싸야 된다 하는 세대 포용론이 이길지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 또 결과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현재까지로서는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성공하고 있다라고 지금 자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분도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역별 그리고 세대별로 질문을 드린 게 이 질문을 또 드리기 위해서 좀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 사전 투표율과 관련해서 또 거대 양당의 해석이 다릅니다. 사전 투표율이 특히 호남 지역이 좀 높았는데,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야권의 단일화에 실망한 계층들이 집중적으로 투표를 해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전 투표가 이렇게 나왔지만 본 투표에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 표심을 행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다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도 정치권의 주장이다. 왜냐하면은 사전 투표율이 뭐 지난 총선이 역대급으로 가장 높았죠. 2020년이 26.69%로 높았는데 이번에는 36.93%거든요.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 더 높은 역대급 사전투표율이 됐다. 이거는 사전투표에서 그래도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할 것이라는 거 여론조사의 결과로도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건 그냥 추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제 기대감이죠. 우리가 투표 결과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또 본 선거에서 또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또 만회한다라는 그런 추세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양쪽이 뭐 피장파장이죠.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단일화가 정말 결정적이었다 그러면 호남뿐만 아니라 이 단일화는 전국적인 이슈죠. 단일화에 대한 역풍이 한 지역에만 일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경기도나 또는 서울에도 사전투표율이 더 높았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이 위기감에서 예. 이 텃밭이 또 호남이니까 호남 지역에서 또 지역적으로 특별히 더 결집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뭐 두 분과 쭉 얘기 나누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투표 종료까지 시간이 좀 예. 남아 있고, 유권자의 표심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른다는 점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두 분께서 그 분석을 해주신 내용들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들, 최근의 흐름들을 다 참고를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내용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